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교재 48쪽에 이제 회계의 맨 위에는 이제 회계의 기술적 구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기술적 구조라는 건 뭘 말하냐? 그야말로 회계 처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기능의 다른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능이라는 건 숙달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써보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많이 써보고 하는 것만이 그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에 보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라는 표현 그리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는 표현을 쓸 텐데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제목에서는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건 뭘 말하는가?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낼까? 회계 처리하는데 순환되는 과정, 반복되는 과정, 돌고 도는 과정, 우린 이걸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 1차적으로 그 9, 10월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그 48쪽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되고요. 분명히 9, 10월 과정이 진행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잃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되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런 단어는 1월 달부터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회계의 순환 과정, 미리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환 과정 자체를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그 순환 과정 순서대로 설명을 하니까 설명했던 과정을 떠올리면서 순환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회계의 순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거래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거래. 자, 일반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는 써요. 나 그 사람하고 거래가 있었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일상생활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회계상의 거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 회계상에서는 무엇을 거래라고 하는가? 그 정의가 49쪽에 나와 있네요. 49쪽에 1번에 거래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진하게 글씨 나와 있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죠. 거래란 결론은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 한마디로 기업의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거래라는 겁니다. 그럼 회계 공부를 할 때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회계상의 거래라면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회계상의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거기 보니까 이제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상생활의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서 이걸 거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죠. 결론은 뭐라고 나왔는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하고 나왔네요.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상품 등의 주문 보관 계약, 상품 등의 주문 보관 계약.
49쪽에 양가로 1번을 읽고 있습니다. 자, 상품의 주문이란 거 뭐예요? 야, 너희 회사 상품 얼마치만 나한테 보내줘 하고 주문을 하거나 거꾸로 주문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주문을 하면서 주문 대금을 주거나 받았다면 그때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거지만 주문 그 자체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때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주문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문서를 발송하다 또는 주문서를 받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문서를 발송했다. 그 자체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관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잠시 맡기거나 맡아두는 거죠. 물건의 임자가 바뀐 건 아니죠. 소유권이 바뀐 건 아니라고요.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너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찜? 약속했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는,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담보 설정. 담보를 주거나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리면서 내 집을 또는 내 땅을 담보로 맡겼다. 내 집을 내 땅을 아주 너 가져 하고 준 건 아니잖아요. 빌린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임자가 바뀐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여러분,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뭐라고 분개하라 그랬죠? 받으러움이라 그랬죠?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뭐라 그랬어요?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를 안 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 물건 팔고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대가 돈을 안 갚을까 봐 담보로 어음을 받은 거예요. 어음은 그냥 담보로 주거나 받은 거예요. 따라서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래라는 얘기죠. 1번 자산의 화재, 도난, 부패, 파손. 내 자산이 파손이 되었다? 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그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 자, 나온 김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보세요. 재고자산의 시세가, 시가가 또는 시세가 원가보다 하락한 거. 이것과 재고자산의 시세, 즉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거. 이 두 가지에서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할 때 시세, 시가라고 말을 했죠? 아예 쓰기를 시가라고 써볼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것, 그리고 원가보다 상승한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미리 용어 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다 여러분들한테 시가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합니다. 시가, 시장 가격, 요즘의 시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가 하면 공정가치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뭘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의 시가는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고자산에서 말을 하는 시가는 추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 시가가 얼마예요? 그럴 땐 다른 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순실현 가는 가치라는 것을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필기는 할 필요 없고요. 책 확인하고 넘어올게요. 두 번째 강의니까 이 정도까지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피시느냐면 158쪽을 한번 펴보세요. 158쪽. 158쪽. 교재 158쪽. 거기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양가로, 맨 아래 양가로 2번에 부르는 거 밑줄 그세요.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밑줄 그셨나요? 이때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순실현 가능가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말의 의미는 땡글뱅이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저 혼자 읽을게요.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해놓고 부르는 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추후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건 뭘 말하는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되는 판매가격이 있어.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중에 재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해가 안 가시면 재고자산의 시가는 예상 판매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예상 판매 가격. 물론 정확한 건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상 판매 가격을 회계상에서는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저를 보실까요? 자, 어떤 재고자산, 예를 들어 상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재고자산을 내가 애초에 사올 때 얼마에 사왔는가? 100만 원에 사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에 사왔다는 얘기는 원가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 내가 재고자산을 100만 원에 사왔는데 오늘 예상 판매 가격을 알아봤어. 시가를. 바꾸어 말하면 순실현 가능가치를 알아봤더니 예상 판매 가격이 한 180만 원쯤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만 원에 사온 놈을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180만 원은 받고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 여러분, 얼마 벌은 거예요? 벌은 거 아니죠? 이건 예상일 뿐 시장에 나가서 골라골라 박수 친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보장된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원가가 100만 원이야. 근데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30만 원밖에 안 돼. 물건값이 폭락을 해서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3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 이럴 땐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하나는 자산이나 수익은 가능하면 적게 적고 부채나 비용은 가능하다면 많게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걸 원래 보수주의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 보수주의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예상되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것. 네, 예상되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미실현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은 이익, 보장되지 않은 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건 거래로 본다. 근데 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있죠? 이거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하나 예를 들게. 제가 굳이 여기다가 원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원가보다 하락한 거, 원가보다 상승한 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제일 처음에 내가 재고자산을 100만 원에 사왔어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볼 일이고요. 자, 100만 원에 샀으면 제일 처음에 사왔을 때는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상 판매 가격을 알아봤더니 결산일에 예상 판매 가격을 알아봤더니 당장 180만 원은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회계 처리 안 하죠? 원가보다 올라간 건 회계 처리 안 하죠?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100만 원짜리가 이게 물건 엄청 안 팔리대. 지난번 결산일에 예상 판매 가격은 180만 원인데 올해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70만 원이에요. 자, 현재 장부의 금액이 재고자산 장부상의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요천에? 그렇죠. 180만 원이라고 그러진 않겠죠? 100만 원짜리가 180만 원이 되었을 때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장부상의 재고자산의 금액이 1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되었어. 원가보다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이건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 다음 결산일을 봤더니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냐? 90만 원이야. 90만 원이야.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자체는 자, 요천에 얼마가 있었죠? 7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되었어요? 회계 처리 할까요, 안 할까요? 오르긴 올랐죠. 그러나 최초의 장부금액인 원가보다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회계 처리합니다. 이건 회계 처리합니다. 이건 나중에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얼마가 됐는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130만 원이 되었어. 여러분 생각에 회계 처리 할까요, 안 할까요? 원가보다 올라갔죠? 어쨌든 시가가 회복됐죠? 시가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최초의 장부금액인 원가까지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걸 손상차손을 환입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는 회계 처리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가보다 올라갔을 땐 얼마만 회계 처리하는가? 1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죠? 치울게요. 여기까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른 자산이 아니라 오로지 재고자산의 경우는 원가보다 올라갔을 땐 회계 처리 안 하지만 원가보다 하락했을 땐 회계 처리한다. 그런데 시가가 회복이 되었는데 원가보다 더 올라간 건 아니죠? 아까 제가 130만 원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거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미친놈이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념 파악하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오르긴 올라갔지만 원가보다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건 회계 처리 대상이 된다. 거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경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분상품의 시가.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하지만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여러분 시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공정가치라고 대답해요. 공정가치. 공정가치 이것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공정가치도 확인만 할게요. 기업회계기준서 보면 여기저기에 공정가치의 정의가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준서에서 보면 공정가치의 정의는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얘기인데 책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 책에는 공정가치 정의를 한 곳에다가만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를 피시는가? 144조. 그러니까 이 11, 12월에는 사이사이에 뒤로 넘어가서 용어 살펴본 거 있죠? 그 용어만 잘해도 나중에 회계가 가소롭게 보일 겁니다. 144조. 거기 이렇게 놨어. 공정가치는 측정이래. 공정가치는 해놓고 측정이래. 측정일이란 건 뭐예요? 공정가치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측정이래. 뭐라고 나왔는가?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거래에서.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거래에서. 여러분, 시장 참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물건을 판다면 또는 물건을 사온다면 물건값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정산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자산을 매도했으면 돈을, 자, 여러분, 내 자산을 팔았으면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빚 갚는 거죠? 빚을 갚으려면 돈을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죠. 지급하게 될 가격. 자, 이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괄호 몇 개 집어넣고 기억, 니은 써놓고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출제위원들도 출제할 때마다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내야 될지. 이럴 때는 과거 다른 문제들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출제하기 아주 좋은 문제야. 공정가치의 정의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우린 이걸 공정가치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 물건을 팔면서 받을 금액이니까 요즘 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와 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상품에 공정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자, 이거 거래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주식을 얼마 전에 100만 원에 샀어요. 아, 오늘도 보니까 주식 시장이 아주 난리더만요.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됐다네 해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났더만. 100만 원에 사온 놈이 시세를 알아봤더니 70만 원이야. 이거 거래예요? 아니에요? 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건 무조건 거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면 이거는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렇죠. 한 차례 들으셨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인가, 암기를 했기 때문인가, 대답 잘하시네. 주식을 내가 100만 원에 사왔는데, 오늘 시세를 보니까 300만 원이야. 자, 이거, 얼마에 사온 놈이? 100만 원에 사온 놈이 얼마가 되었으면? 이익이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예요? 이익이 생겼는데 이게 보장된 이익이에요? 보장되지 않은 이익이에요? 이건 보장된 이익입니다. 왜? 지금 당장 시세가 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당장 이거를 갖다 매도 주문을 내면 즉시 체결이 돼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보장된 이익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거래로 보지 않지만 지분상품 주식의 공정가치가 변했을 때는 올라갔건 내려갔건 무조건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생긴 거지. 한마디로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이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단기 순이익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익 비용이 있고, 단기 순이익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익 비용이 있다 그랬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야, 너희 회사 단기 순이익이 얼마야? 할 때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없는 수익 비용, 이걸 뭐라 했어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하고 밑줄 그어놨었을걸요. 기타 포괄손익이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변했다. 이거 단기 손익일까요? 기타 포괄손익일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해요. 이거 단기 손익일 것 같다. 기타 포괄손익일 것 같다. 알아서 손을 안 들으신 거예요? 포기하고 안 들으신 거예요? 내 손 안 들으신 분들이 정답이에요. 단기 손익일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일 수도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주식을 사왔을 때, 회계 처리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FVPL 아니면 FVOCI. 근데 채무 상품을 샀을 땐 회계 처리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FVPL, FVOCI, AC.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건 주식이죠? 주식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FVPL 아니면 FVOCI잖아요. FVPL, 원칙적인 용어가 뭐예요? 단기 손익, 찌끄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FVOCI의 원래 용어는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찌끄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FVPL이라는 건 이거예요. 공정가치가 변하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지 하는 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공정가치가 변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을 FVOCI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공정가치가 변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른 말로 FVPL 금융자산. 공정가치가 변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속에 뜻이 있으니까 보기 편하죠? 결론 뭐냐? 주식의 공정가치가 변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회사가 토지를 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토지를 100년 전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토지 10만 평 살려면 돈 얼마나 줬을까? 100년 전에 기억나세요? 무슨 아무리 강남 한복판이라도 1억씩이나 주냐? 1억이면 그때 조선 땅을 다 사고도 남았겠다. 너무해요. 자, 그냥 10,000원이라고 쳐요. 10만 평을 10,000원 주고 샀어. 10,000원 주고 샀다는 얘기는 원가가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의 시세, 공정가치를 알아봤더니 뭐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있나? 강남 한복판에 우리나라의 땅값 제일 비싼 곳에 10만 평이면 시세가 얼마나 가요? 모르죠. 모르니까 나도 그냥 1조 원이라고 쳐. 1조 원. 여기서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토지 금액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토지 금액은 10,000원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1조 원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0원이 맞아요? 1조 원이 맞아요? 다수결로 해. 10,000원일 것 같다? 1조 원일 것 같다? 정말 섭섭합니다. 한 분만 꿋꿋하게 계속 손 드시네. 이 손 들려면 무조건 생각해서 들어야지. 지금 분명히 한 분만 확실하게 틀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음에 붙는다고. 이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애초에 사올 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우리는 이걸 나중에 원가 모형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요즘의 시세로 표시하는 것을 나중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강의할 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강의할 땐 재평가 모형이라고 말하고, 투자부동산을 강의할 땐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건 거래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건 거래가 아니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변하는 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변하는 건 무조건 거래다. 그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시세가 변했을 땐 거래냐 아니냐? 뭐예요? 원가 모형으로 측정할 때는 공정가치 변한 거 신경 안 쓰죠.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시세 변한 걸 무조건 회계 처리하죠.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시험에서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때, 설마 거기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얘가 나올까요? 얘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거래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문제를 어떻게 출제합니까? 출제된다면 요게 땡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 채무상품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단원이지만 실제로 1, 2월에는 이런 거 떠들진 않아요. 1, 2월부터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로 보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맞아요. 생각하신 분들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일까 아닐까? 자, FVPL, FVOCI 이걸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돼요. 근데 AC 금융자산은 뭐야?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죠. 원가로 측정하라래. 원가로 측정한다는 얘기는 공정가치 변한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다만 상각을 시켜라. 원가로 적대 상각을 시켜라. 걔를 A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가로 적대 상각을 시켜라. 걔를 A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각을 시킨다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요? 앞에서 상각표 배웠지요.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를 상각시키죠. 예를 들어 할인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이자 마이너스 표시이자가 상각이익이고 할증 취득한 경우에는 표시이자 마이너스 유효이자가 상각이익이야. 그걸 장부에다 적어라. 원가로 적대 상각을 시켜라. 상각표 정도는 미리 숙달이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강의를 하진 않았죠?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회계에서는. 그거 몇 번 봐서 자꾸 문제에 익숙해지면은요, 그 문제만 보면 행복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시험 딱 끝나고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막 시험장에 80%가 그냥 쭉 나가도, 여보, 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고 막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역시 채무상품도 묻지 않는다. 묻는다면 지분상품밖에 물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낯설은 용어 몇 가지 배웠어요.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의미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란 통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과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밑줄 긋고 넘어왔고 공정가치라는 말을 썼어요. 저한테 이거 수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공정가격이 어떻게 돼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국제위기 기준은 무조건 공정가치라고 말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공정가치의 정의는 뭐냐? 공정가치는 측정이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청산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이게 공정가치라고 체크하고 넘어왔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어딜 피시는가? 50페이지. 50페이지 예제 2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하고 나왔어요. 단,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은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거 나왔죠? 우리가 화폐액으로 측정 불가능하다면 장부에 적을 수가 없죠. 그럼 거래가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 시험에 화폐액으로 측정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가? 낯설은 말이 나오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중에 기억. 1번, 기억번 보니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얘기는 건물이 불이 나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거래요, 아니에요? 거래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한, 상품을 도둑 맞았네요. 상품이란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죠. 거래요, 아니에요? 거래가 되겠죠. 자, 건물을 임차 계약하고 거기까지는 거래예요, 아니에요? 계약 그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났어? 계약금을 지급함 하고 났으니까 이건 거래가 되겠죠. 자, 다음. 발행된 주식을 액면 분할함.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액면 분할이란 용어보다 주식 분할이란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주식 분할이나 액면 분할이나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주식 분할의 정확히 반대말이 주식 병합이란 뜻입니다. 뭐 대한민국 한국거래소에서 이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포상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증권회사의 직원도 아니지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돈 벌려면. 여기 지금 중개사 옆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졸부, 복부인 이런 말 많이 썼죠. 그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한테서 이게 많이 나왔고 과거에는 재산 증식의 제1의 수단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건 투자도 아니고. 근데 부동산 시대는 제가 볼 땐 갔어요. 여러분은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쓸데없이 제대로 모르면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비파생 상품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 투자. 저도 이제 저희 애들 중에 하나가 걔가 원래 이제 입학은 영어교육학과로 입학했는데 사범대학으로 제가 강제로 막 우겨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시켰어요. 그럼 얘가 사고의 폭이 좀 달라질 줄 알고 어거지로 그랬거든. 근데 이 자식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도 혹시나 그 밑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건너지를 않을 너무 안전주의야. 경영학을 공부를 했다는 놈이. 그래갖고 걔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묻혀두고 다른 데 쓸 줄을 몰라. 그래갖고 가까스로 이번에 꼬셔가지고 너 아빠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라. 100만 원만 투자해라. 뭐하게? 주식 사게. 너한테 아빠가 주식 사서 어느 회사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공개할게. 보니까 금액 뛰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100만 원 산 놈이 갑자기 이튿날 되면 110만 원 됐다가 그 이튿날 되면 105만 원 됐다가 다시 130만 원 됐다가 120만 원 됐다가 140만 원 됐다가 올라가는 게 막 보이잖아 이게. 이제 사고 소울 이제 바뀌었나 봐. 그래갖고 한다는 소리가 지네 엄마랑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이 대화 나누는 거. 엄마 돈 있으면 은행에 묵혀두는 거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주식 사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얘한테는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이거 걔한테 계속 문득 카톡으로다가 지금 어디 거 몇 주 샀음 팔았음 다시 샀음 이거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좀 안정적인 주식 있잖아요. 싼 거 말고 좀 웬만큼 가는 거. 업종별로. 분산 투자만 해두면 돼. 분산 투자만. 업종별로. 그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말고 주식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몇 년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대부분은 휴지 조각 돼 있죠? 그런데 나머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상계를 하고도 몇 배 재산이 늘어났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좋아요. 단 저한테 어디 거 사야 돼요? 이거 묻지 마세요. 왜? 그건 주식은 신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 결론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주식분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다. 우리 회사 주식 한 주에 5,000원이라고 인쇄된 것을 내가 예를 들어 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5,000원이라고 인쇄된 거 한 주를. 그런데 이게 시세가 너무 비싸. 비쌀 때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한 주 사기도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 주에 인쇄된 요 금액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 이걸 주식 분할이라 그래. 나누는 것, 쪼개는 거. 예를 들어 500원짜리다. 우리 회사가 전에는 액면 금액이 500원인데 앞으로 이걸 5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바꾸겠다. 이게 주식 분할이야.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바꿔버렸으면 조금 전에 5,000원짜리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얼마짜리 몇 주 갖고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10주 가지고 있는 거죠? 재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재산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이나 이거 거래는 아니에요. 재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주식 분할을 하면 수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한 주당 인쇄된 금액인 액면 단가는 감소한다는 거죠. 반대로 주식 병합은 그 반대죠. 수량은 감소, 액면 단가는 증가한다는 거죠. 자, 9, 10월에도 체크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어딜 피시느냐? 교재 398쪽. (398쪽) 거기 보니까 박스가 나와 있죠. 시험의 경우에 따라 이 박스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증가 또는 감소 또는 감소 가능, 증가 가능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어요. 불변 이런 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글자를 바꾸면은 그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주식 분할 보니까 찾으셨나요? 주식 분할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본금 불변, 자본잉여금 불변, 이익여금 불변, 자본총액 불변, 유통 주식 수는 증가, 액면 단가는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식 병합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불변 다 불변, 유통 주식수 감소, 액면 단가 증가 나와 있죠. 그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되겠죠. 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나중에 배우기로 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감소 가능하고 나온 데다가 감소하면 틀리는 거예요.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은 됐고요. 결론은 주식 분할이 거래가 아닌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상품을 주문함 이렇게 나왔죠? 거래요, 아니에요? 주문 그 자체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함. 저를 보세요. 자, 배당을 하는데 주주에게 배당을 했으니까 자본거래가 되는 거죠.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식을 배당금으로 줬으면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아니죠. 따라서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 자체는 불변이라 그랬어요. 자본 자체는 불변이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불변,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불변, 날마다 그것만 외우다 보니까 오해를 한다. 어머, 변한 게 없네, 거래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자, 이달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직은 붕괴라는 걸 안 배웠지만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배당할 때 붕괴와 주식 배당할 때 붕괴를 이렇게 강의해요. 말로는, 자, 붕괴가 뭔지 모르는 분은 이따가 붕괴 설명드리면서 또 뒤에서 똑같은 내용 또 설명하니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죠. 현금 배당을 하건 주식 배당을 하건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이익 잉여금을 처분했다는 얘기다.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이익 잉여금을 처분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익 잉여금이란 자본이 감소한다. 이때 현금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온다. 주식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배당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나누어 줬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붕괴를 엄청 설명을 하는데 사실 있죠.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불변. 이유 모르고 그것만 알아도 6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 60점 맞다 보면 다른 것도 다 60점 맞아야 붙는데, 그러니까 회계 점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야지. 자, 여기 보니까 현금 배당할 때 보면 자본이 어느 쪽에만 있어요. 얘 자본이고 얘는 자산이죠. 차변에만 있죠.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을 할 땐 자본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얘 자본이죠. 얘도 자본이네. 자본이 늘었다가 줄었죠. 그래서 불변입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자본 또는 자본 총액, 자본 또는 자본 총액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물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자본금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때는 이 붕괴를 기억해야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붕괴를 엄청 강조하는데 대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금 어느 쪽에 있어? 자본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자본금은 없죠? 자꾸 자본과 자본금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즉 전체 자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자본금일 뿐입니다. 자본금과 자본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자본금을 물었어. 현금 배당을 할 땐 자본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없죠. 자본금은 불변이야.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자본금은 증가야. 자, 현금 배당을 하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주식 배당을 하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금 말고 자본 어느 쪽에 있어요? 차변에만 있으니까 자본이 감소하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어느 쪽에 있어요? 양쪽에 다 있죠. 얘도 자본. 그래서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자본을 물을지, 자본 또는 자본총액, 자본 또는 자본총액을 물을지, 자본금을 물을지, 이익잉여금을 물을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깜지 이따만큼 만들어서 외워야 돼. 글로 만들어서 머리가 한계가 있지. 이 붕괴를 이해를 하면 돼. 붕괴 아직 왜 이쪽에다 이거 쓰고 이쪽에다 이거 쓰는지는 뒤에서 재설명 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주식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는 회계 처리하죠. 붕괴라는 거 한다는 얘기야. 거래가 아니면 붕괴를 안 한다 그랬죠. 자, 붕괴를 굳이
이거예요. 지금은 푼 게 혹시 9, 10월 과정 안 듣고 이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현금 배당을 할 때는 뭔가 적고 주식 배당을 할 때도 뭔가 적는데 적었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니까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라는 거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1.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매출 채권을 떼먹혔어요. 거래요, 아니에요? 자산이 감소하니까 거래죠? 임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받지는 못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못 받았죠? 못 받았으면 나중에 뭐라 할 거야? 야, 돈 내놔 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거래입니다. 세 번째, 기초에 매입한 FVPL 금융자산에 FVPL 이거는 뭐예요? 공정가치가 변하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금융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것의 공정가치가 변했대. 거래요, 아니에요? 공정가치가 변하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겠다. 거래죠. 재고자산의 실사 결과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창고에 봤더니 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죠. 거래예요.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줬다.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센 기초적인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예제 2번과 예제 3번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고, 물론 3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없던 내용이니까 최근 내용으로 수정을 한 거죠. 거기서 추가로다가 기억할 거는 요거까지 기억을 더해 주시면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완벽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자, 이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이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좋고, 여기서 더해서 요거, 용어,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 용어 물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산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해야 될 가격. 잠시 쉬겠습니다.